서울의 가을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28살, 김민준. 평범한 이름처럼 내 삶도 한때는 평범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IT 회사에서 코더로 일하며 조용히 살아왔다. 하지만 내 안에 숨겨진 비밀, 내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달랐다. 초등학교 때 반 친구들이 축구를 하며 소리치는데 나는 멀찌감치 앉아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기만 했다. 민준아, 왜 안 해? 친구들이 물었을 때 나는 그냥 피곤해라고 대답했다. 진짜 이유는 그들의 거친 몸놀림과 땀 냄새가 나를 이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다. 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아들, 학교에서는 조용한 모범생.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서 인터넷에서 몰래 찾아보는 그 이미지들, 두 남자가 손을 잡고 걷는 사진, 그게 나의 유일한 위로였다. 대학에 들어서면서 나는 처음으로 용기를 냈다. 20살 봄, 신촌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선배. 그의 이름은 이준호였다. 우리는 같은 전공 모임에서 만났고 그는 나에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 씨, 항상 혼자 있네. 같이 밥 먹을래? 그 순간 내 심장이 처음으로 제대로 뛰었다. 우리는 매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영화, 책, 꿈, 그는 내게 세상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두려움도 커졌다. 준호 형, 나 같은 사람인데.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을 때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그게 왜? 난 내가 좋아. 그의 여름,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눴다.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별을 보며.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웠다. 세상이 나를 용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준호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그는 결국 미안해, 민준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라고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그 후로 나는 다시 벽을 쌓았다. 연애는 포기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평범한 나로 살기로 했다. 그러던 중 태준을 만났다. 박태준, 나와 동갑내기. 고등학교 동창으로 대학은 다르지만 우연히 제외한 사이였다.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태준은 밝고 사교적이었다. 민준아, 너 진짜 재미없는 놈이야. 나랑 놀아. 그는 항상 나를 끌고 다녔다. 술집, 등산, 여행. 그는 내게 형제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태준아, 돈 필요하면 말해. 내가 도울게. 그때 태준의 어머니는 위암 말기였다. 병원비가 수천만 원을 넘었다. 태준은 울면서 나에게 빌려달라고 했다. 민준아, 너만 믿을 수 있어. 갚을게. 꼭. 나는 내 통장 잔고를 다 털었다. 5천만 원, 내 절반의 저축이었다. 고마워, 형제야. 너 없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태준은 나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울고 웃었다. 나는 행복했다. 드디어, 진짜 가족 같은 친구를 얻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달 후, 태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민준아, 미안해. 아직 돈은 못 갚았어. 하지만 곧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장례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태준은 술을 마시며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고 나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준이 내 핸드폰을 우연히 봤다. 화면에 뜬 내가 몰래 저장한 사진, 두 남자가 손잡고 있는 이미지.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당황해서 핸드폰을 낚아챘다. 아, 그냥. 친구 사진이야. 하지만 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그날 밤, 그는 나에게 물었다. 민준아, 너, 게이냐? 나는 침묵했다. 고백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았다. 나, 진짜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다음 날, 메시지가 왔다. 돈은 갚을게. 하지만 너는 게이라서 역겹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냈다. 나는 충격에 무너졌다. 어떻게?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밤새 울며 생각했다. 이 우정이, 이 신뢰가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태준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역겹다. 그 단어가 나를 짓눌렀다. 친구들은 태준이가 왜 그랬을까? 물었지만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내 비밀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다. 대신 나는 혼자 산책을 나섰다. 한강변을 따라 걷다 보니 준호를 떠올렸다. 그때의 사랑, 그 아픔. 민준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느 가을 저녁, 나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오랜만에 글을 썼다. 내 감정을 적는 블로그. 익명으로. 나는 게이다. 그리고 그게 나의 일부야. 첫 포스트였다. 댓글이 달렸다. 힘내세요. 당신은 소중해요. 낯선 이들의 말이 나를 위로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용서했다. 태준의 배신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한 셈이었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 거리. 나는 외투를 여미고 나왔다. 우연히 태준을 봤다. 그는 길 건너편에서 서 있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안녕,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다. 봄이 왔다. 벚꽃이 한강을 물들일 무렵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블로그를 통해 만난 사람들. 그들은 나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온 이들이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이라는 제목의 오프라인 이벤트에 참가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오랜만에 글 봤어요. 한 여성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으로 30대 초반의 디자이너였다. 여기서 만나니 반갑네요. 모임은 솔직한 이야기로 흘렀다. 누군가는 가족의 거부를 털어놓았고, 누군가는 직장에서의 차별을 호소했다. 나는 태준 이야기를 했다. 친구가 돈을 빌려주고, 내 정체성을 알자마자 역겹다고 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한 남자가 말했다. 그게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건 그의 문제죠.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내 고통을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그 모임에서 만난 최영우. 26살, 그래픽 디자이너. 그는 나보다 조금 어리고 밝은 미소를 가진 청년이었다. 민준 형, 당신 글 읽고 용기 얻었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 있었거든요. 우리는 모임 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우는 고등학교 때 아우팅을 했지만 친구들을 잃었다고 했다. 그래도 후회 없어요. 진짜 나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의 말이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다. 며칠 후, 영우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형, 한강 산책 어때요?
우리는 다시 한강을 걸었다. 이번에는 벚꽃 아래서. 민준 형, 당신은 강해요. 태준 씨 일로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영우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순간, 따뜻함이 전해졌다. 나는 당황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고마워, 영우야. 시간이 흘러,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엔 산책, 영화, 작은 식사. 영우는 나를 웃게 만들었다. 형, 이거 봐, 재미있지? 그는 항상 새로운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태준의 말, 역겹, 그게 나를 불신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영우가 나를 안으려 할 때, 나는 몸을 뺐다. 미안. 아직 준비가 안 돼, 영우는 이해했다. 천천히 해요. 형, 난 기다릴게. 그 무렵, 태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준아, 돈 갚을게. 만나자, 나는 망설였다. 만나면 또 아플 텐데. 하지만, 끝내지 않으면 앞으로 못 나아간다 싶어 동의했다. 우리는 옛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태준은 야위어 있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엄마 상실로 미쳐 있었어. 그는 돈 봉투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여전한 불편함이 스쳤다. 그래도, 민준아. 너 이제 어떻게 살아?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나답게 살아.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그래. 조심해, 우리는 헤어졌다. 그 만남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영우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태준이가 아직도 날 보는 눈이 달라, 영우는 나를 안았다. 그건 그의 편견이야. 형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그날, 나는 처음으로 영우에게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여름이 다가왔다. 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나는 부모님을 만났다. 오랜만에 고향 방문.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 부모님 집, 엄마는 여전했다. 민준아, 여자친구는 언제 데려올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곧 데려갈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아우팅할 용기가 없었다. 아빠는 조용히 신문을 봤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언제쯤 솔직해질 수 있을까? 영우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우리는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를 보며 그는 말했다. 민준 형, 나랑 같이 살아보자. 나는 놀랐다. 아직. 가족이, 하지만 그의 눈빛에 용기가 생겼다. 그래, 해보자.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우리를 축복하는 듯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 내 블로그를 봤는지, 김민준 씨, 특별한 취미 있대요. 동료의 농담 섞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상사가 불렀다. 민준 씨, 성과는 좋지만. 이미지 관리에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삼켰다. 집에 돌아와 영우에게 전화했다. 영우야, 나 포기하고 싶어. 그는 달려왔다. 포기하지 마, 같이 싸우자. 그 여름, 우리는 작은 시위를 했다. 서울 도심의 프라이드 행사. 처음으로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놈들 뭐야? 누군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영우의 손을 잡고 나아갔다. 그날, 나는 자유를 느꼈다. 태준의 말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가을이 다시 왔다. 잎사귀가 물들 때, 나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저는 게이예요. 하지만 그게 저의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당신들의 아들이에요.
편지를 붙였을 때 가슴이 터질 듯했다. 답장은 일주일 후 왔다. 엄마의 글씨. 민준아, 처음엔 놀랐지만 내가 행복하면 돼. 언제든 와. 눈물이 흘렀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겨울의 추위가 서울을 감쌀 무렵 나는 영우와 함께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문을 열자 엄마의 미소가 기다리고 있었다. 영우 씨, 오랜만이네. 들어와. 영우는 긴장한 얼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가 물었다. 민준아, 요즘 회사 어때? 나는 솔직히 말했다. 좋아요. 그리고 영우 덕분에 더 열심히 해요. 엄마가 웃었다. 그래, 둘이 잘 어울리네. 그 순간 공기가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태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SNS에서 내 포스트를 보고 연락했다. 민준아, 너 진짜 프라이드 갔어? 미쳐서. 그의 메시지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답했다. 그래, 나의 삶이야. 너도 행복하게 살아.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해방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29살이 된 나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영우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홍대 근처, 창밖으로 거리 공연이 보이는 곳. 여기서 우리만의 삶을 만들자. 영우가 말했다. 우리는 가구를 사고 요리를 배우며 웃었다. 하지만 내 내면엔 여전한 불안이 있었다. 영우야, 내게 상처 줄까봐 두려워. 그는 나를 안았다. 형, 나 믿어. 우린 같이 성장할 거야. 그해 봄, 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숨겨진 무지개. 내 이야기, 태준과의 우정, 영우와의 사랑. 출판사에 보냈고 놀랍게도 계약이 됐다. 민준 씨, 이건 큰일 날 거예요. 편집자가 말했다. 책이 나오기 전 나는 인터뷰를 했다. 라디오 방송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게이가 되는 게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나예요. 그리고 그걸 사랑해야 해요. 청취자들의 응원이 쏟아졌다. 책이 출간되자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는 용기 있다고 칭찬했지만 다른 쪽은 한국 사회에 안 맞아라고 비난했다. 태준의 어머니 장례식 친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태준이가 책 봤대. 후회한다고 해. 나는 놀랐다. 태준이.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좁았어. 엄마 생각만 해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말했다. 태준아, 용서할게. 하지만 이제 각자 길 가자. 우리는 통화로 끝냈다. 그게 우리 우정의 마무리였다. 여름, 영우와 나는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그는 무릎을 꿇었다. 민준 형, 나랑 결혼해. 반지가 빛났다. 나는 울면서 그래 라고 답했다. 세상이 우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우리는 그냥 약속했다. 우리만의 결혼식 할게. 작은 모임에서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엄마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둘이 영원히 행복하길. 가을, 회사에서 승진했다. 이제 팀장. 동료들이 축하해요. 민준 팀장님이라고 불렀다. 내 정체성을 아는 이들도 많아졌다. 누군가는 피했지만 대부분은 받아들였다. 민준 씨, 강해졌네요. 한 선배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고마워요. 모두 덕분이에요.
그러나 시련이 왔다. 책으로 인한 악플. 게이 새끼가 왜 책 내? 익명의 공격이 쏟아졌다. 나는 우울증에 빠졌다. 여무가 걱정했다. 형, 병원 가자. 상담소에서 나는 전문가와 이야기했다. 당신의 여정은 영웅적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나는 블로그에 썼다. 아픔이 있기에 빛이 있어요. 겨울이 다시 왔다. 30살 생일. 여무가 깜짝 파티를 열었다. 형, 사랑해. 그의 키스에 나는 완전해졌다. 태준으로부터 선물이 왔다. 책 한 권, 용서의 힘. 쪽지, 내가 가르쳐줬어. 고마워.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는 멀리서 서로를 응원할 수 있었다. 새로운 10년대가 시작됐다. 30대 초반의 나는 강연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대학, 기업 워크숍에서 LGBT 인식 교육을 했다. 편견은 무지에서 온다.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다. 청중들의 눈빛이 변하는 걸 볼 때마다 보람이 느껴졌다. 여무는 내 곁에서 지지했다. 형, 내가 빛나. 우리는 이제 커플로 불렸다. 홍대의 작은 갤러리에서 우리 결혼식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해요. 제목이었다. 부모님은 적응했다. 엄마는 영우를 사위라고 불렀다. 영우야, 민준이 잘 부탁해. 아빠는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내 선택 존중해.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함께 웃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차가웠다. 한 강연 후, 시위대가 기다렸다. 동성애는 병이야. 그들의 외침에 나는 떨었다. 여무가 나를 보호했다. 가자, 형. 그 사건 후, 나는 더 깊이 생각했다.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보수적인가? 역사, 문화, 종교. 나는 연구를 시작했다. 책 2번째를 썼다. 한국의 무지개, 숨겨진 이야기들. 인터뷰를 통해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 내 아들이 게이였어. 늦게 알았지만 사랑해서 그 이야기가 나를 울렸다. 태주는 변했다. 그는 이제 상담사로 일했다. 민준아 덕분에 깨달았어. 편견을 버리고 사람을 봐야 한대. 우리는 가끔 카페에서 만났다. 그때 미안했어. 그는 반복했다. 나는 말했다. 지난 일이야. 이제 내 삶 살아. 그의 어머니 기일에 그는 나를 초대했다. 엄마가 내 덕에 살았어. 묘비 앞에서 우리는 소주를 따랐다. 건강해. 영우와의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갈등도 있었다. 형, 요즘 너무 바빠. 나 잊었어. 영우의 불만에 나는 반성했다. 미안해. 같이 시간 만들자. 우리는 주말 캠핑을 갔다. 별 아래서 사랑을 속삭였다. 영원히 함께. 여름, 큰 사건이 터졌다. 정부의 LGBT 차별 금지법 논의. 나는 청원에 서명하고 시위를 주도했다. 평등은 기본권이야. 거리에서 외쳤다. 언론이 나를 인터뷰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용기가 변화를 만든다. 하지만 위협도 왔다. 집 앞에 낯선 편지, 입 다물어. 여무가 걱정했다. 형, 그만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사명이야. 가을, 법안이 통과됐다. 작은 승리. 축하 파티에서 나는 토스트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태준도 왔다. 민준아, 내가 자랑스러워. 그의 말에 과거의 상처가 치유됐다. 겨울, 나는 32살이 됐다. 영우와 제주에 다시 갔다.
여기서 약속했지. 우리는 서약식을 했다. 사랑과 존중으로 평생 함께. 새해, 새로운 도전. 나는 NGO를 설립했다. 무지개 다리. 청소년 LGBT 지원센터.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첫 상담생이 왔다. 17살 소년. 저, 형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안아주었다. 넌 이미 충분해. 시간은 흘렀다. 35살,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였다. 영우는 유명 디자이너. 우리는 해외여행을 다녔다. 세계는 넓어, 하지만 한국이 우리의 뿌리였다. 중년의 문턱에 서서 나는 반성했다. 20대는 고통의 나날, 30대는 성장의 시기. 이제 40대는? 영우와의 결혼 10주년.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사랑해, 형,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를 바꿨다. 주름, 피로. 영우야, 나 늙었지? 그는 웃었다. 더 멋져. NGO는 성장했다. 전국에 지부가 생겼다. 나는 강연 투어를 했다. 인권은 시대를 초월해요. 청중 중엔 태준의 딸이 있었다. 20살, 대학생. 아빠가 민준 삼촌 이야기 많이 해요. 영웅이라고. 태준은 재혼의 아이를 키웠다. 내 덕분에 좋은 아빠 됐어. 하지만 개인적 시련이 왔다. 엄마의 병, 암, 민준아, 걱정 마, 강해. 하지만 그녀는 약해졌다. 병실에서 나는 울었다. 엄마, 나 때문에. 미안해. 그녀는 손을 잡았다. 바보. 내가 행복해서 내가 살았어. 영우가 곁에 있었다. 어머니, 제가 돌볼게요. 엄마는 미소 지었다. 영우야, 고마워. 너희 둘이 가족이야. 엄마가 떠난 후 나는 무너졌다. 장례식에서 태준이 왔다. 민준아, 내가 옆에 있을게. 우리는 함께 울었다. 그 고통이 우리를 다시 묶었다. 영우는 나를 이끌었다. 형, 슬퍼도 살아야 해. 우리는 산책을 나섰다. 눈 내리는 한강. 엄마가 축복할 거야. 봄, 나는 회복됐다. 책 3번째, 이별의 무지개. 엄마 이야기. 베스트셀러. 감동적이에요. 리뷰가 쏟아졌다. 여름, 영우와 유럽 여행. 파리 에펠탑 아래. 여기서 다시 결혼하자. 우리는 웃었다. 가을, NGO가 상을 받았다. 인권 공로상, 수상식에서 나는 말했다. 이건 고인들의 목이에요. 겨울, 40살 생일. 영우가 서프라이즈. 형, 우리 아이 키우자. 입양?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가능해요. 사랑으로 키우면 돼. 새해, 우리는 아이를 맞이했다. 5살 소년, 민호. 아빠, 그의 미소에 세상이 밝아졌다. 아이를 키우며 삶은 바빠졌다. 민호의 학교 행사, 영우의 디자인 작업, 내 강연. 하지만 행복이었다. 민준 아빠, 사랑해. 민호의 포옹이 모든 피로를 날렸다. 태준은 민호 삼촌이 됐다. 민준아. 내 덕에 나도 가족을 알았어. 시련은 또 왔다. 민호의 학교 괴롭힘. 내 아빠들 이상해. 아이들의 말에 민호가 울었다. 나는 학교에 갔다. 우리 가족은 특별하지만 사랑은 같아요. 교사는 사과했다. 하지만 그 후 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학교에서의 다양성 교육. 영우와의 관계도 시험대에 올랐다. 형,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네. 그는 걱정했다.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영원히. 50대, 나는 은퇴를 생각했다. NGO를 후배에게 넘기고 책 쓰기에 집중. 회고로 무지개의 여정. 출간 파티에서 태준이 연설했다. 민준이는 내 인생의 스승이야. 민호는 성장했다. 15살, 아우팅. 아빠들, 나도. 비슷해, 우리는 안아주었다. 항상 지지할게. 영우의 병, 심장. 걱정 마, 형, 수술 후, 그는 회복했다. 내가 있어서 살아. 60대, 우리는 노년을 맞았다. 손주가 생겼다. 태준의 손녀. 할아버지,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70대, 나는 여전히 쓰고 강연했다. 인생은 무지개처럼 다채로워, 청중은 젊은이들. 할아버지, 감사해요. 영우와의 50주년. 사랑해, 우리는 한강을 걸었다. 태준이 떠났다. 75살, 평화롭게. 장례식에서 나는 말했다. 친구야, 고마워. 내가 날 변화시켰어. 민호의 결혼. 아빠들, 축하해, 우리는 눈물 흘렸다. 80대, 나는 침대에 누웠다. 영우 곁에. 민준아, 행복했어, 그는 먼저 갔다. 나는 울었다. 하지만 알았다. 사랑은 영원하다. 민호가 책을 읽었다. 아빠의 이야기. 90대, 나는 홀로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손주들, NGO의 편지들.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마지막 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 태준아, 영우야. 고마워. 나는 미소 지었다. 삶은 고통과 사랑의 여정. 그리고 그 끝은 의미 있는 빛, 무지개처럼.